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은 다 무해 놓으셨죠? 혹시 중간에 사람도 없는데 막 핸드폰 울리고 이러면 민망하실 것 같아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국가교육회의인가요? 거기서 발표하면서, 원래는 2022년이죠. 원래는 2022년부터, 정시전형을 3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각 대학에서는, 교과부에서는 좀 이렇게 그거를 좀 빨리 확대를 해라 이렇게 각 대학에다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3이 되는 요 학생들부터는 정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30%를 맞췄어요. 30%. 여기 보면 2021학년도잖아요. 그죠? 내년도니까, 내년도 대학 들어갈 아이들이니까 2021학년도에 주요 대학들에 대한 수능에 대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이죠. 정시 전형은 대부분이 30%를 맞췄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29.60이니까 30%를 맞췄죠. 원래 요거는 2022년부터 이게 해당되는 거였는데 대학에선 미리 땡겼어요. 여기서 지금 30%를 안 맞춘 대학이 두 대학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려대학교고요. 하나는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맞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고려대는 약간의 꼼수를 썼는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린 거예요. 원래 정시 전형을 30%로 안 늘려도 되는 규정,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를 30% 이상 뽑는 대학에 한해서는 정시를 안 늘려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러니까 고교 추천 1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그러니까 일괄 전형으로 바꾸면서 원래 고교 추천 1전형은 1단계에서 3배수인가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봐가지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았던 전형인데 그거를 없애서 일괄 전형으로 바꾸고 서류에서 학생부 교과 비중을 60%로 늘렸어요. 그리고 최저 기준 있게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학생부 교과다. 60%를 뽑으니까 그러면서 최저도 꽤 높았어요. 보통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중하위권 대학들이나 지방 대학들이 주로 그런데 어쨌든 고대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게 무슨 학생부 교과냐? 그러니까 면접도 보고 이래요. 수능 최저도 있고 면접도 보고. 그럼 너희들이 아무리 학생부 교과를 60%로 아이들을 1차 서류로 뽑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괄 전형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그 전형은 종합 전형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고대가 바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자녀 아이들은 고대는 정시 전형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대학 빼고는 서울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은 그렇고 고대가 이렇게 좀 바꾸기 싫어하는 이유는 고대가 왜 자꾸만 이렇게 안 바꾸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그 전에는 좀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째 지금 8번째 설명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얘기들이 막 뒤섞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 좀 잠깐 드리면 혹시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되는데 고대가 정시 전형을 좀 안 늘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시 전형으로 고대가 가면 연대한테 밀려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가 나군에 있잖아요. 서울대가 가군에 있고 그건 아시죠? 어머님 가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정시 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연대하고 고대가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연대를 선호해요. 연대를 선호해서 보통 서울대 쓰는 아이들이 서울대 고대 쓰기보다는 서울대 연대를 써요. 서울대 정도 쓰는 아이들은 이제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이렇게 써니까 보통 보면 정시 전형으로 가면 고대가 연대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패턴이 어떠냐면 고대 쓰고 가군에서 성대나 한양대나 서강대나 이쪽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시 전형으로 가면. 그러니까
고대로서는 정시로 가면 연대한테 밀리니까 고대 그러니까 정시 전형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고대가 가군으로 가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군으로 가면 되는데 고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연대한테 밀렸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뿐이 안 되니까 가군으로 가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시 전형을 계속 늘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얘기해도 어쨌든 최대한 21년까지는 지금 수시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2022년 되면 아마 바뀔 거예요. 고대도. 그래서 재수도 우리는 또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때 되면 고대도 바뀐다. 정시 전형 많이 뽑는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도 좀 배경이 있어요. 서울대도 수시 전형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게 정시로 가면 서울대가 정시로 가면 연대 쪽에 좀 뺏겨요. 왜 연대 쪽에 뺏기냐면 보통 보면 이제 서울대 정시 넣는 아이들 중에 보면 보험으로 연대 수시를 좀 넣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서울대 정시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에서 수시 붙으면 정시 지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에 납치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안 늘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 뒤에 히터 좀 꺼주면 어떨까요? 한증막이야 거의. 다 꺼요.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따뜻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정시 전형이 지금 대체적으로 늘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달라지는 대학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게요. 올해 이제 달라지는 대학들이에요.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 고대, 그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런 데예요. 이런 데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최저가 있어요. 이 표는 그냥 작년에 비해서 최저가 바뀐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우리 그 직원이 막 수치를 막 쓰다 보니까 붙이기를 했나 봐요.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어디냐면 20년에 여기 똑같잖아요.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건데 요게 6이었어요. 6. 세계 등급합 6. 그 다음에 여기는 세계 영역 등급합 7이었어요. 그러니까 6이었던 게 5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7이었던 게 6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과는 좀 더 강화된 거죠. 2021학년도에. 네. 이게 원래 이게 6이었어요. 6, 5, 7, 6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고 나머지 어쨌든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완화됐고 또 하나 좀 변수는 서울대예요. 서울대 직윤에서 지금 여기 오늘 어머님들 중에 이제 서울대 직윤으로 넣으시려고 어머님들 요거 좀 알아두시는 게 최저 등급이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세계 영역이 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계 영역 2등급 똑같은데 문제는 탐구예요. 탐구가 여기서는 각각 2등급 이내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개 과목 합이 4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1.3도 된다는 거예요. 1.3도.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완화된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각각 2등급 이내였는데 지금은 합 4 이내예요. 합 4 이내. 그러니까 조금 완화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이 사탐이나 가탐 봤을 때 하나가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1 뜨는데 하나는 3 뜨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최저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좀 완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도 조금 완화시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화된 거 작년에 비해서 좀 변화된 대학들은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성입니다.
적성고사도 우리 이제 중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중위권 아이들 또는 이 정도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몇몇 교과목은 잘 나오는데 뭐 수능 과목 중에서 한두 개는 잘 나오는데 나머지는 너무 안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또는 뭐 수능이 그만해요. 항상 뭐 3, 4 막 이 사이로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여름방학 정도 되면 적성 생각하거든요. 적성고사 보는 대학들은 좀 우리가 많이 좀 관심 있는 대학들이 여기 근처에 있는 가천대, 그 다음에 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뭐 이런 데가 2021학년도 적성인데, 이 적성고사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까지만 하고 이건 폐지돼요. 이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를 하거나 이러면 적성고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전형입니다. 적성도 적성고사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적성고사 그 성적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대학들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들도 있어요. 같은 적성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구별을 하시면 되냐면, 어머님들이 그 각 대학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신 성적에 대한 등급 점수들이 나와 있어요. 뭐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인데 갑자기 뭐 3등급에서 4등급의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내신 교과에서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써봐야 너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 그 학교 등급표를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적성고사에 그러면 내신이 들어간다는 얘기냐? 들어가는데요. 뭐 학년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학년 거에서 몇 개, 뭐 2학년 거에서 몇 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과목이 나쁘지만 않으면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신 성적 부분은 꽤 그 좋은 점수를 이렇게 포지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뭐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학년 거 중에서 좋은 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성적 반영 방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돼요. 학교마다 워낙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좀 내신 성적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천대 이런 데는 적성고사의 점수들이 좀 많이 반영되고 이제 이렇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내신 성적도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은 적성고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적성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냐?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냥 처음에는 뭐 2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하고 유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시험이 아니라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거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2점, 3점짜리 있죠. 이런 것들 문제로만 쭉 구성이 돼 있고, 속도가 중요해요. 문제를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니까 이것도 보면 한 7월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여름방학 정도에 막 이제 이 적성고사 보는 학원들, 준비해주는 학원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에 가서 준비를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웬만큼 이제 수능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또 적성고사 힘들어요. 웬만큼 보통 아이들이 준비하는 아이들 보면 한 4등급 대 아이들 있죠, 보통. 수능 한 4등급 대 정도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합니다. 수시로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전형이다. 자, 그 다음에 수능 개편안입니다. 이제 올해 수능이 이게 뭐 매년 달라가지고 하여튼 저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고3, 예비 고3 아이들은 2021학년도 수능이니까 여기에요. 이쪽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과 나형이 분리돼서 시험을 보는 이제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 예비 고2 아이들은 수학 같은 경우에 문이과 구분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재수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면 어떻게 되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원, 수투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수투가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내용이니까 아이들이 여기 이과라 하더라도, 문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이게 왜 이렇게 불이 약하네.
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기 보면 미적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미적분. 이 미적분 내용이 뭐 수투 내용을 더 심화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화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 형태의 미적분이니까 재수를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학 과목에서 지금 고3 아이들은 기하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수능 과목에서 빠졌어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수능 과목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하를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기하를 그냥 이건 택일이거든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거니까 이것도 상관없죠. 기하를 선택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을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후년에 가면 이거는 뭐 미리 근데 뭐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건 뭐 내후년 얘기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이렇게 요 과정으로 시험을 본다. 요 과정으로 시험을 본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문이과가 구별돼서 보는 마지막 시험이다. 마지막 시험이다. 그리고 뭐 재수해도 특별하게 수학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뭐 과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특이한 거는 이거예요. 제2외국어. 요번 고3은 여기 문과 어머님 계세요? 문과 한번 손 들어보시죠. 문과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에요. 제2외국어 상대평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의 시대는 내년으로 종결입니다. 애들 아랍어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냥 로또식으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후부터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아랍어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제2외국어가 재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절대평가로 바뀐다. 영어는 뭐 똑같이 올해건 내년이건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절대평가로 하게 되죠. 그 정도가 바뀌고 사탕 과목 이런 것들 변화 없습니다. 사탕 과탐 다 변화 없고, 그죠? 유일하게 수학은 문이과가 나눠서 현재 예비 고3 아이들은 보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기하가 안 본다. 얘네들은 기하 과목이 아예 빠졌어요. 이때 뭐 과도기여가지고, 그죠? 그때 뭐 2015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수능에 대한 논의가 막 본격적으로 그때 막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그냥 스톱해버린 거잖아요. 1년 유예되면서 스톱해가지고 그냥 예전 수능의 형태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아주 어정쩡한 시대에 아이들이 사실은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하가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도 그래서 학교에서는 언어와 매체라는 걸 공부하는데, 언매라고 그러잖아요.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데, 실제 얘네들, 지금 현재 예비 고3 아이들은 매체는 또 빠졌죠, 수능에서. 그냥 언어만 공부하죠. 문법이거든요, 언어가. 문법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설사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합법과 장문 둘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합법과 장문은 들어가 있거든요. 국어도.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서 특별하게 뭐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꼭 그 당해년도에 꼭 대학을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강박관념은 없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안 돌아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맞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문제예요. 선택 과목. 선택 과목 문제인데, 돌렸는데, 아니, 배터리를 바꾸는데.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수능에 대한, 탐구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탐구 영역은,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주요 과목이 수학이고, 물론 수학이 문과건 이과건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 문과에서도 수학을 잘하면 굉장한 이득을 봅니다. 굉장한 이득을 보는데 문제는 이런 주요 과목 있잖아요. 국어나 뭐 수학이나 뭐 영어야 이제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뭐 좀 약간 좀 그래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 사탐 과목, 특히 과탐 과목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생각한다는 게 이 과탐 과목을 고3 여름방학 정도 돼서야 이렇게 뭐 완성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3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게 여름방학 때서도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과탐 애들이 2개 중에서 하나는 점수가 나오는데 하나가 꼭 그 점수가 변수가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어땠냐면, 그리고 애들이 막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러니까 뭐 겨울방학이건 3월 달에 보통 2학년 말 정도 겨울방학 들어갈 때 이제 자기가 수능 과목으로 뭘 선택할 건가를 이제 아이들이 고민을 해서 정하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막 자꾸만 과목을 바꿔요. 실제 막 바꿔요. 과목을 막 바꿔보는데 바꿔봐도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막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바꾸는 아이들도 있어요. 과목을. 대표적으로 많이 바꾸는 게 어디예요? 무슨 과목으로 많이 바꿔요? 과학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으로 많이 바꿔요. 왜 지구과학으로 많이 바꾸냐면 지구과학 1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데다가 2로 좀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원이 좀 적어요. 단원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생물, 뭐 화학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면 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요. 아이들이. 근데 올해 지구과학 1 대박이었잖아요. 엄청 어렵게 나와가지고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애들 막 등급 다 떨어지고. 그냥 원래 평상시대로 봤던 애들은 오히려 등급이 올라갔는데 좀 잘 봤던 애들은 막 등급 우수 떨어지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2개 결정해서 그냥 끝까지 좀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좀 잘하는 자신 있는 과목 있잖아요. 그리고 2 과목에 대한 부분은 뭐 그럴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려도 알 텐데, 특히 이제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2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내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3 때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아이들. 특히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예 그냥 한 중위권 정도 되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좀 약간 한 뭐 학교에서 내신 등급으로 얘기하면 한 2등급 초반 정도 때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은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2 과목 잘못 건드려 놨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만 해도 2에 대해서 이거 내가 좀 심히 하다 보면 내가 수능에서 서울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통상 보면 물론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좀 소수고요. 나머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애들도 많아요. 오히려 원두개도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2를 하다가 한 6월 정도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한 7월 달까지 이제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막 원과목으로 바꾸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제 그때도 막 흔들리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과학 선택이나 뭐 특히 과탐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로 많이 선택하는 것은 생원하고 지원이에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2 과목 선택하는 아이들은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2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뭐 그건 예외로 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원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원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그건 그냥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어디가 더 많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원하고 지원을 좀 더 많이 선택할 뿐이에요. 생원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뭐 이런 물리에 좀 자신 있는 아이들은 물원하고 뭐 생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화원, 생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각양각색이죠. 근데 그건 그냥 자기가 잘하는 쪽을 생각하되 대신에 좀 빨리 좀 결정을 해서 한 길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도 마찬가지죠. 사탐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생윤이죠, 생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문이죠, 사문. 아마 어머님 시대 때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사문 아니었어, 사문? 아직도 사문인 것 같은데, 올해 그 수능에서는 좀 문제가 됐던 게, 그냥 뭐 이건 여담인데, 뭐 올해 수능이 꼭 내년에 또 똑같이 된다는 거는 없는데, 올해 수능에서 좀 많이 피봤던 애들은 윤사 선택하는 아이들이에요. 윤사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만점자가 아주 수두룩뻑뻑한 거예요. 2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1등급 다음에 바로 3등급으로 넘어가요. 이런 과목들이죠. 근데 사탐은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보세요. 생윤, 그 다음에 사문, 이런 데가 제일 많잖아요. 가능한 한 자기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과목이 있지 않는 한 많은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안정적입니다, 수능에서.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양한 아이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밑에서 좀 깔아주는 아이들도 있고 뭐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표점이나 백분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 있죠. 대표적인 게 표점이 가장 높은 여기서 과목이 어떤 거예요? 역대적으로 보면 경제예요, 경제. 경제인데 경제가 올해도 표점이 67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제일 높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소수 과목들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서 다 맞으면, 경제를 다 맞으면 대박이긴 한데 망하면 확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면, 근데 자기가 뭐 자신 있으면 뭐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을 선택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정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맞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올해 수능에서 2등급이 없는 과목이 윤사하고 세계사잖아요. 이 두 과목이 2등급이 없어요. 2등급이 없었던 과목이고, 그나마 세계사는 좀 난데, 윤사는 그 수능 만점자들도, 그러니까 요거 윤사 다 맞았던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표점도 낮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도 굉장히 낮았어요. 제일 낮았어요, 여기. 너무 쉽게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고3이 되다 보면, 고3을 이제 3월달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수학이, 이과 아이들 얘기예요. 이과 아이들 중에 이과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 안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9월이나 이제 수능에 가서 나형으로 바꿔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수리 가형에서 수학,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보는 수리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1년에 대략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수리 가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에 가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요. 나형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형 받던 아이들이 나형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인문계 아이들 있잖아요. 인문계열 아이들은, 문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 애들은 괜찮은데, 이 빠져나가는 애들이 최상위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져나가는 요 아이들이 최상위권 애들은 괜찮은데, 한 2등급, 3등급 요 정도 애들 있죠. 문과에서. 이 애들은 얘네들하고 이렇게 섞여버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 시험으로 전향을 하면서 1등급 애들은 별로 큰 그게 없어요. 그 애들은 설사 얘네들이 옮긴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1등급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쪽 애들은 이제 재수생들하고 싸움이고, N수생, 반수생들 있잖아요. 얘네들하고의 싸움이고, 여기 자연계 애들이 문과로 옮겼을 때 영향을 받는 등급 아이들은 2등급 대 애들, 2등급에 좀 끄트머리 걸리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3등급 대 아이들, 3등급, 4등급, 요 애들은 다 영향받아요. 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안 움직여.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나형으로 갈아탔을 때 등급 상승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것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도대체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겨 탔을 때 실제 어느 정도 등급 상승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표입니다. 보통 4등급 하는 아이, 보통 이과 애들 중에서 3등급 정도 하는 아이들은 안 갈아타요. 3등급 정도 하는 아이들이 나형으로 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3등급 하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잘하면 2등급까지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3등급에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3등급을 가지고 어쨌든 그냥 수능으로 가요. 왜냐하면 가산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갈아타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학이 가형하고 나형하고 다 인정해주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갈아타게 되면. 근데 그런 대학들은 많지 않고요. 설사 그러한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되면 안 갈아타요. 이과 3등급은.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좁아지니까, 나형으로 갈아타면,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등급 애들은 갈아타지 않고요. 주로 갈아타는 아이들은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애들이 이제 갈아타요. 갈아타는데 보통 4등급 아이들이 문과형으로 바꿨을 때 등급 상승이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한 등급 정도가 등급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4등급 했던 애들은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의 57%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2등급이, 그러니까 4등급 받았던 애들이 2등급으로 될 확률은 한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 아이들이 2등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4등급 받던 애들이 문과 시험을 보면 3등급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이과 아이들이 전향을 하면. 그런데 5등급이나 6등급 아이들은 오히려 2등급 정도 향상되는 게 더 많아요. 때문에 5등급이나 6등급 아이들은 문과 시험으로 전향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합니다. 설사 가산점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훨씬 유리해요. 그럼 가산점 혜택이 어느 정도 되냐? 대학별로 학교마다 좀 다르긴데 대부분은 10%예요. 자기 표준 점수의 10%를 주는 거거든요. 10%를 주는 거예요. 자기 표준 점수의 10%. 10%를 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5등급 받았던 아이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 점수에. 표준 점수가 있었을 텐데 그 점수의 10% 점수하고 얘가 문과로 갈아탔을 때 3등급을 받았을 때의 표점 점수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훨씬 유리해요. 이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문과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 그러니까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하는 대학들을 보면 여대들은 되게 많고요. 여대들 동덕여대 이런 데 있잖아요. 많아요. 그다음에 남녀공학 뽑는 대학은 국민대, 숭실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정도급. 그런 등급은 가산점이 있기는 하지만 설사 가산점까지 고려하더라도 문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러면 문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부터 바꾸는 게 좋냐? 언제부터 바꾸는 게 좋겠어요? 겨울방학 때부터? 2학년 겨울방학부터? 언제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조사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착해요. 하여튼 별론 걸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줘. 이거 아니죠. 여기 보면 나형 선택 시기에 따른 성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형으로 언제 갈아타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표예요. 요 학생 있죠. 여기 지금 요 색깔. 요 색깔이 지금 얘예요. 이게 좀 약간 화질이 이상해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요 학생들 있죠. 지금 요 색깔 보이시죠? 요 아이들이 3월 달 이전에 나형으로 바꾼 아이들이에요. 3월 달 이전에 나형으로 바꾼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냥 그 그룹군 아이들을. 그리고 여기가 56점 얼마냐, 이제 이게 백분위 점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막 떨어졌어요. 그죠? 3월 달 이전에 나형으로 바꿨더니,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이거죠.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3월 달 이전에. 그리고, 요기 아이들 있죠. 요기 아이들은 그 3월하고, 그러니까 6월부터 바꾼 거예요. 6월부터. 3월 달에는 백분위가 44였는데 6월 달에 딱 바꿔본 거예요. 바꿔봤더니 점수가 49가 나왔고, 점점 이렇게 뭐 9월 모의고사도 보고 그랬더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시작한 것보다는 그래도 6월 달에 바꾸니까 요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있죠, 얘네들. 여기 요 표는 9월 달에 바꾼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까지 버티다가 9월 돼서 6월 모의고사까지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훅 떨어졌어요, 얘가. 그러니까 6월 모평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가형으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다시 또 준비해서 9월 달에, 이제 9월 달 시험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고3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6월 모평하고 9월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험 때 바꿔본 거죠. 그랬더니 점수가 훅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꾸는 시점 있죠. 시점은 3월 달에 또는 겨울방학 때부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문제죠. 왜 늦게 바꾸면 오히려 이게 효과가 좋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문과 애들이 보는 수리 나형하고 이과 애들이 보는 수리 가형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미적분 문제가 킬러 문항들이거든요. 어렵게 출제가 돼요. 미분, 적분, 뭐 이쪽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죠. 그냥 뭐라 하면 예를 드는 게 좋나? 우리가 쇠를 만질 때 좀 약간 뭐 이렇게 무른 거 있잖아요. 무슨 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면 구부리기도 편하고 쉽잖아요. 근데 이제 쇳덩어리 강철은 휘기도 쉽지 않고 엄청나게 연마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문과 애들이 다루는 미적분은 좀 다루기가 쉬워요. 똑같은 미적분의 내용이에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인데 소재 자체가 문과 애들이 다루는 소재는 좀 다루기가 편한 소재예요. 그런데 이과 애들이 다루는 소재는요, 똑같은 내용인데 강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막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근데 그 강철을 계속 연마했던 아이들은 좀 쉬운 그 재질의 것들을 좀 쉽게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 6월 달까지 이 강철들을 다뤘던 아이들이 이때 9월 달에 좀 바꿔보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조금 이게 좀 쉬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일찍,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약해요. 약한데, 이과인데 수학이 약한데 이거를 겨울방학 때부터 겁먹고 지금부터 낮춰놓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 수준이 돼버려요. 그 수준이 돼버려야지 그 수준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다. 이게 뭐 통계치니까 이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통계치이기 때문에 좀 염두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때 바꾸더라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수능 구조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그게 이 정도 아이들은 그 단원 소재가 지금 아까 됐듯이 수원 똑같잖아요. 지금 문과하고 이과하고 수원은 공통이에요. 그죠? 문과 아이들은 수투거든요. 근데 수투가 뭐냐면 미적분 내용이에요. 문과 미적분 내용이에요. 이과 애들은 수투 대신에 뭐를 선택해요? 미적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확률 통계는 서로 똑같잖아요.
어차피 문과 애들도 확률 통계를 하고 이과 애들도 확률 통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이점은 미적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기하는 없으니까. 이번에 시험에서 빠졌으니까 미적분 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적분을 좀 단단하게 했던 아이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늦게 그냥 이렇게 바꾸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자체를 너무 일찍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월 정도 시험 봐보고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게 하고 그리고선 안 되면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리가나를 반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수리가나하고 과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가나 과탐을 반영하게 되면요. 여기는 나형하면서 과탐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나형이 문과하면서 과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산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산점 없겠죠. 이거 다 이과 애들이니까. 가산점이,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있어요. 있는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이건 이제 문과 애들은 여기에 지원하지 않죠. 가산점 있어요. 가형하는 아이들. 그런 학교들이 여기 보면 뭐 국민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 뭐 이런 대학들 있어요. 실제, 이과 아이 중에서 수학이 5등급이에요. 수학이 5등급인 아이들은 절대로 국민대 넣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형으로 바꾸면 3등급이나 2등급 정도 때가 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설사 가산점 좀 이렇게 고려하더라도 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대 같은 경우는 여대는 보통 백분위 점수를 많이 쓰는데 백분위 점수는 10%보다는 한 5%짜리들이 많아요. 백분위를, 그러니까 자기가 백분위 점수가 뭔지는 아시죠? 예? 백분위 점수. 모르시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건 뭐냐면 얘가 뭐 백분위 80이다 그러면 80이다. 백분위가 80이다 그러면 상위 20%에 속하 있는 아이예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백분위가 95다. 자기는 백분위 점수가 95다 그러면 상위, 위에서부터 5% 이내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점수에 대해서 5% 가산점 주거든요. 보통 여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대 같은 경우도 5% 정도 백분위 점수에 대한 5% 가산점이니까 그 정도는 오히려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이 20% 정도 된다.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그건 이과를 그냥 문의만 그런 거지 그냥 그건 이과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과 애들만 다 붙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문이과가 이제 공통으로 그냥 문과 애들도 지원할 수 있고 이과 애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문과, 이과 구별 없이 그냥 쓰는 거죠. 이런 대학들은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문과가 수학 표점이 훨씬 높았잖아요. 올해 문과 계열의 그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서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해의 어떤 표점에 따라서도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 얘기하기 전에 보통 만약에 수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한 중위권 대학을 쓸 수 있는 기준점은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는데 분당 지역은 보통 몇 등급이에요? 한 중위권 대학들 쓸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뭐 특기자 전형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전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2등급도 2등급 거의 초 정도 돼야 될 거예요. 2초. 근데 그것도 붙을지 떨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한 예로 한 2등급 초반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그 전형이 학종으로 2대 가능할까요? 2등급 초반이야. 학종으로 2대. 힘들겠죠. 그죠? 학종으로 2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학종으로 2대가 안 되니까
한 2등급 초반 되는 여학생이다. 그러면 어디를 써요? 숙대를 쓰진 않고 오히려 저런 데 써요. 특기자를 써요. 이대 같은 경우는. 이대 특기자. 이대 특기자 어머님들 잘 생각해봐요. 이대 특기자 전형에 과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막 달라붙을까요? 그러지 않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특기자 전형은 보통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그 이대 특기자 전형은 막 특목이나 이런 쪽에서 이과 계열 얘기하는 거예요. 이과 계열 특기자 전형이 막 특목 계열에서 막 그쪽을 막 선호하거나 이러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사 거기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중복 합격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요. 씁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는 그 학생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학교에서 써요. 학원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일단은 3월이 되기 전에 아니면 2학년 지금 담임 선생님이 한 끝날 때쯤 되면 한번 찾아가 보셔서 얘 현재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2학년 기준으로 봐서. 그리고 그럼 3학년 때 엄청 잘해줄 거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면 얘가 2학년 때 무슨 학생부 내신이 3학년 께 이제 비중이 크니까 3학년 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8번을 싸웠어요. 8번 했잖아요. 8번. 10번 중에 8번을 했는데 8번 해서 안 된 게 그 단 2번이 기회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좀 빨리 정하시는 게 좋은데 그 노선이 미련이 있으시면 학교에 가보시라는 거죠. 학교에 가보셔서 우리 아이가 2등급 때인데 갈 수 있는 합격한 학교들을 좀 한번 데이터를 달라고 해보세요. 학교를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 명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좀 약간 도수가 꽤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자기 성적이 2등급 초반이에요. 그럼 2등급 초반으로 붙을 수 있는, 이 학교에서 붙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좀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학교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봐서 그러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면 그 대학을 가면 되고 열심히 내신을 해서 근데 그 대학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게 우리 애가 꼭 거기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죠. 뭐에 올인해야 돼요? 논술을 외우고 아닌데 수능에 올인하셔야 돼요. 수능에. 진짜예요. 이게 주저함 없이 수능에 올인하셔야 돼요. 수능 과목 아닌 거 다 버리세요. 그냥. 그거 안 나오면 어때요? 그거 써먹을 데도 없는데. 진짜예요. 그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 그거에 결단하지 않으면 아마 재수하실 겁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내신 챙겨가면서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나는 학종으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 관리가 1학년부터 잘 돼 있어요. 2학년까지. 그런 애들은 당연히 거기에 몰입해야죠.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그걸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 올해 저 이제 학원에 그냥 자랑 조금만 할게요. 그냥 제가 가르쳤던 고3 학생 중에 하나가 순회고등학교예요. 순회고등학교 그러면 좀 약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좀 약한 학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낙중대 빼고 순회는 굉장히 약한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 반 학생 중에 이제 순회고등학교 이과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내신성 1학년 때부터 대전에서 이렇게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뭐 때문에 이사 왔는지는 제가 좀 캐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아마 학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서 순회고등학교 배정이 돼서 애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어쨌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전교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교 1등을 계속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최종 결과는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들어갔어요. 의대를 직윤으로 간 거예요. 그죠? 서울대 의대를.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일반 전형도 아니고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얼마나 관리가 됐겠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거의 아마 모든 과목들이 전과목이 1이었겠죠. 1이었겠죠. 근데 이 학생을 보면 얘는 고3, 3학년 1학기 때까지 보통 고3들 되면 수능 준비들을 많이 하잖아요. 얘는 내신 챙기랴, 비교과 활동하랴, 뭐, 그 무슨 뭐 봉사활동 다니랴, 뭐, 약간 그걸로 3학년 1학기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워낙 이제 수능도 잘했던 아이인데, 근데 좀씩 떨어지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좀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신으로 완성해서 수능은 최악의 경우에 최저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얘의 결과를 그냥 놓고 보면 얘도 이제 워낙 수능도 잘했던 아이예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수능 최저를 맞추더라고요. 과탐이 변수였어요. 과탐이 어떻게 나오냐면 13으로 끝난 것 같아요. 13 과탐이. 나머지는 다 111 떴는데 13 이래가지고 합 5. 고대에서 요구하는 합 5. 그러니까 고 최저. 근데 뭐 서울대 의대를 붙었으니까 그 최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트랙이 달라요. 트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신 트랙으로 대학을 갈지 아니면 수능 트랙으로 내가 가야 될지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근데 수능 트랙은 논술하고 같이 갑니다. 이과인 경우는 수능 트랙은 그러니까 이런 논술고사 보는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이과인 경우는 수학하고 같이 가요. 문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문과는 만약에 수시를 안 쓸 거면 몰라도 수시를 쓰려고 생각하면 수능에다가 논술을 그냥 한 3학년 때 가서 대충 이렇게 그냥 운으로 한 일주일 학원 다녀서 수시 시험장에 나타나면 떨어질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국어 논술도 사실은 만약에 논술을 자기가 나는 그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는 아니야 우리 아이가 아니고 수능으로 갈 건데 수시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논술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논술에 대해서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과는 논술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수학 있잖아요. 수학을 아주 열심히 좀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고난도 문제들로 좀 가면 되고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조금씩은 해줘요, 아이들. 근데 수능이 좀 중심이죠. 수능이 좀 주고, 그 다음에 논술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것이 막 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보험의 성격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트랙을 좀 정확히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나중에 가서. 의외로 근데 논술에 대해서 네 논술도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 여기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과 아이들 중에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에요. 이과 논술 중에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에요. 뭐 이화여대, 한양대, 서강대, 시립대 뭐 되게 많아요. 오히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을 보잖아요. 근데 수학, 과학을 보지 않고 수학만 보는 대학이 많다. 문과는 이제 국어 논술이잖아요. 국어 논술이 글쓰기가 아닌 거는 뭐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학처럼 문제 푸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그것도 뭐 하여튼 준비를 해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이것도 뭐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이것도 정리해놨어요. 이것도 정리해놨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수능 최저가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데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양대 이런 데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경쟁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은 붙을 확률이 큰 대학은 오히려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 훨씬 더 붙을 확률이 커요. 제가 올해
올해 그냥 한 사례로 얘기하면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이 수능은 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신이 한 2등급 초반 정도 돼요. 학교에서 2등급 초반 되니까 학종도 좀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학종하고 그 다음에 그 논술을 이제 섞어서 쓰게 돼요. 그 정도 등급이 되면 논술도 쓰고 뭐 학종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학종은 아이에 따라 좀 다른데, 학종은 아이가 비교과 활동이 좀 왕성하거나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두드러지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학종을 좀 밀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자신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학종보다는 논술 쪽에 좀 많이 치중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논술 전형을 하여튼 이제 이게 썼어요. 쓰고 애가 이제 수능을 봤어요. 이제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얘는 실질적으로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갈 거다. 그리고 학종은 보험적 성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죠? 뭐 이러면 수능은 그렇잖아요. 한 과목만 잘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다른 데서 뭐 국어나 영어나 뭐 사탐이나 과탐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특정 과목,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만 1뜨고 나머지가 뭐 3, 4 이렇게 떠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과학 같은 경우도 하나는 뭐 2구, 하나는 5구 막 이렇게 떠버리면 진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대학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이 눈높이의 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은 어땠냐면 자기가 최하 2대를 붙으면 내가 가겠다. 2대까지는 내가 허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반수할 거야. 아니면 나는 재수를 할 거야. 이제 그런 학생 정도의 부류였어요. 근데 애가 수능 성적으로 2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닌 거예요. 이과인데. 그래서 얘도 이제 내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얘가 이제 심독해가지고 뭐 반수하든가 재수할 거예요. 뭐 여대 하나 정도는, 한 숙대 정도는 제가 한번 넣어보고요. 되면 뭐 그래도 아마 나는 반수를 할 거예요. 아니면 재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학생인데, 며칠 전에 학부모님하고 이제 설명회 끝나고 상담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애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걔가 이제 어디를 쓴 거냐면 2대 특기자 전형도 썼어요. 특기자 전형 썼는데 이제 당연히 안 됐어요. 걔 비교과 활동이 거의 안 하고 그냥 걔는 공부만 하는 아이여서 그냥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도, 저는 이제 들었을 때 맨 처음엔 특기자 전형 추합이 붙었나 이랬어요. 특기자 전형 추합이 됐나? 이게 돌아가지고 계속 등록 안 했어.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담 중이었으니까 끊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서 좀 아직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가 붙었대요. 그래서 끊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상담 끝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붙은 게 아니라 얘가 논술도 한 거예요. 논술로 붙은 거예요. 논술로 2대에 붙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학은 잘했어요. 다른 과목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랬던 아이니까, 그 2대 논술은 수리 논술만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분당 지역은 실제 논술로 붙는 케이스들이 꽤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재학생들은 논술을 안 해요. 재학생들은 논술을 안 하고 재수생들이 많이 해요. 재수하면. 그 재수로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어머님도 아이가 작년에 걔도 수능이 좀 망쳐가지고 아주대를 갔어요. 아주대를 갔는데 얘가 반수를 한 거예요. 얘도. 그런데 어디로 붙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대 다니면서 뭐 반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양대로 붙었어요. 한양대를. 근데 한양대로 뭐로 붙은 거냐면 학종이 이게 아니라 논술로 붙은 거예요. 논술로 붙은 거예요. 논술로. 그러니까 실제 뭐 그런 케이스가 논술 그런 경쟁률이 엄청나거든요. 보통 뭐 60대 1 막 100대 1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엄두를 안 내시는데, 실제 사례로 보면 좀 뭐 수학을 좀 잘하고 이러면 확률도, 요새는 이 논술 시험이 아주 어렵게 막 예전처럼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수능의 킬러 문항 정도 수준의 문장들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거 준비하면서 그냥 같이 준비하면 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아이들 좀 쉬운 학교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좀 어렵게 하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도 보면 저희가 이제 수학을 가리키다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수능에 이제 쉬운 문제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킬러 문항들을 애들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좀 지금 올해부터 수능의 기조가 바뀌신 건 알죠? 수학 시험의 기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킬러 문항이 한 3, 4문항 정도가 딱 있고 나머지 문제는 드립다 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100분 동안 시험 볼 때 4문제 빼고 나머지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시간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40분, 50분 만에 다 풀고 그 다음에 거의 1시간이나 50분 정도를 어디다 쓰냐면 킬러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어요. 그래도 안 풀린 문제 나중에 뭐 찍거나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올해 수능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예전에 킬러 문제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킬러 문제는 그 신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어요. 그래서 신계 문항들이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 수능부터는 그 킬러 문항이 인간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그 킬러 문항이 좀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준킬러 문항들 있죠. 킬러 문항 외에 준킬러 문항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로 점수 하락이 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아니고 좀 그 중상위권 정도 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수학 시험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서 그래요. 심지어 시간이 모자르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그 학습도 좀 바꿨는데 어쨌든 준킬러건 킬러건 간에 이런 문항들은 이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이게 단번에 한 번에 뭐 겨울방학에 한다고 해서 이게 딱 정리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것은 좀 계속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소재는 베이스는 다 수능 기출 문제나 뭐 평가원 기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되 그런 킬러 문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그냥 찝다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그냥 막 계속 그냥 뭐 무슨 문제 연습하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이 출제자가 이 문항을 왜 출제했는가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복잡한 문제를 꽈놨을까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킬러 문항이 그냥 어려운 문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킬러 문항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모든 문항들에 대한 출제 의도와 어떻게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응용되어졌는가까지를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킬러 문항들이 좀 준비가 될 때 나중에 이게 9월 모의고사건 이럴 때 이제 완성이 돼요, 아이들이. 보통 아주 잘하는 수학을 잘한다는 그 수학의 신들이 있어요. 공부의 신들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보통 킬러 문항은 5회독, 6회독 이 정도 했다고 그래요. 5번, 6번을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딱 풀고 그냥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한 번 풀고 나면 다시 자기가 좀 미심쩍었던 건 또 한 번 풀었고 또 한 번 풀고 이렇게 계속 풀어요. 보통 5회독, 6회독 이렇게 풀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을 접근해가는 방법들은 이게 양으로 해결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도 그냥 애들이 그렇게 풀게 나면요. 나중에 또 풀으면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 그 다음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졌고 여기서 핵심 개념은 뭐고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문항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핵심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논술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트랙인데 보통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논술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국어 인문 논술 쪽에서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논술 부분에 대해서 논술을 쓴다면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내가 안 쓸 거다. 이렇게 되면 뭐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논술을 준비할 거다 그러면 고3 때 틈틈이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신 트랙으로, 내신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뭐 내신 성적이 아주 좋고 이런 아이들은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뭐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월등히 좋은 아이들도 어차피 수능 트랙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어정쩡한 아이들이에요. 내신으로도 이게 그렇고, 그죠? 수능으로도 그렇고, 먼저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좀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학교 수준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학교 수준을 좀 낮춰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좀 뭐 좋은 대학을 쓸 수 있는 내신은 아니에요. 내신이 아닌데, 보통 수도권 쪽에 보면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근데 교과 전형이, 그게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 전형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뭐 수능 최저도 좀 있고요. 뭐 이제 이런 교과 전형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그리고 교과 과목이 들어가는 것들도 그냥 뭐 전 과목이 다,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 전 과목 다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주요 과목이 완전히 다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융통성 있게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대학들도 그냥 교과로만 하면은 그냥 수능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데는 굉장히 높아요. 지방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수능 과목이, 예를 들면 탐구 과목이 2개가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2개가 다 안 들어가는 학교. 예를 들면 여대들도 좀 약간 하위권 여대들은 2개 다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아니면 과목에서 뭐 예를 들면 4개 영역인데 4개 영역에서 3개만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좀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하여튼 그 학생들이 좀 제일 힘들죠. 그런 학생들이 내신도 아니고 이게 뭐 수능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아이들은 적성으로 좀 많이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성 경쟁률이 엄청나죠, 사실은. 이런 애들이, 왜냐하면 어려운 수능은 못 보는데 2, 3점짜리는 또 그냥 그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적성으로 많이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성도 많이 아이들이 사실은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이런 거죠. 특히 좀 이 지역은 좀 수능이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강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 얘기의 오늘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좀 빨리 트랙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내신이 지금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자꾸만 내신 거를 이렇게 하게 하면 좀 그거는 안 된다. 그건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결국은 재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트랙을 빨리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